어서오세요. 네, 늘 이렇게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젠넬 책서 라이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유리님께서 읽기 싫을 때 억지로 읽으면 뭔가 독서 자체가 일처럼 돼서 오히려 별로. 진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억지로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내킬 때 내키는 만큼 읽는 게 그게 진리인 듯 합니다. 아, 오늘 멤버들 다 모인 듯. 네,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핵심 멤버님들 다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정아님 계셨는데, 잠깐 나가셨나? 네. 아무튼, 네, 젠네 책사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방송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젠네 책사 검색하시면, 네, 채널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한 정상가족 진짜 좋으니까요. 네, 생각을 좀 깨부시고 싶으신 분들 꼭 읽어주세요. 저는 근데 이 책은 진짜 우리 온 국민이 좀 최대한 많이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게 물음이 하나 생기긴 해요. 그러면 체벌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올바른 아이로 온전하게 잘 키워낼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부모의 체벌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족이나 개인 차원에서 체벌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빠져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책들이 또 있겠지요. 네, 그런 책들을 좀 더 찾아봐야겠다. 앞으로 아이를 체벌하지 않고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육아와 관련된 그런 또 책을 읽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김범근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 종종 카페에서 책 읽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김펑크님께서 카페에서 누가 책 읽고 있으면 불안해진다고, 혼자 숙제 안 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요즘엔 진짜 체벌 안 하고 육아하는 추세인 것 같다. 아, 애기 엄마신데 체벌한다는 주변 엄마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체벌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벌을 안 하면서 어떻게 더 잘, 이 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그게 참 중요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더 들어요. 정아님 오셨다. 네, 정아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 이제 이상한 정상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거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이거 문유석 판사님이더라고요. 이분 판사님의, 문유석 판사님의 쾌락독서라는 책인데, 이게 나오자마자 굉장히 베스트셀러 막 목록에 계속 올라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읽고 또 평을 남기시고 인기몰이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2018년 11월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된 셈인데, 네,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이제 쾌락독서 이거를 저도 이거 막 나왔을 때부터 읽고 싶었는데, 도서관에 늘 대출 중 아니면 예약 걸려 있더라고요. 인기가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이분의 책이. 그래서 아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러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네, 대출할 수 있을 때 딱 눈에 띄어가지고 대출을 해왔는데, 그래서 냉큼 읽었지요. 냉큼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이분의 책을 이걸로 처음 읽었어요. 그 전에 이분이 쓰신 게 두 권인가 더 있던데, 그 뭐더라?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하고, 또 미스 함무라비, 그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 원작인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도 이분이 이전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개의 책이 이미 히트를 쳐서 이미 약간 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좀 오르신 분이라서 그랬는지, 이분이 낸 신간이 아주 진짜 정말 날개 돋친 듯 이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는데, 그래서 궁금했는데, 일단 읽어본 소감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가볍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독서에 관한 책인데, 자기가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신변잡기적인 얘기들까지도 막 이렇게, 정말 제잘제잘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개인적인 독서에 관한 경험 이야기 또는 생각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에 관한 에세이죠, 에세이. 네. 개인주의자 선언을 보셨군요. 저는 그걸 안 봤는데, 그게 재미가니까요. 그걸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명성이 그렇게 높아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그걸 읽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을. 이게 또 근데 좀 평이 좀 갈리더라고요. 제 주변에 또 몇몇 분들은 개인주의자 선언이 왜 그렇게 인기인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렇게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걸 읽을까 말까. 근데 일단 이 책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진짜 뭐 직업적인 작가도 아니신데 글을 참 잘 쓰신다. 좀 부러웠고요. 이분이 소위 자칭 자신을 약간 책 덕후 이미지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제 스스로 좀 책 덕후적인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책을 끼고 살아서 꼭 읽지 않더라도 그냥 늘 어딘가에 책이 있고, 늘 가방 속에 책이 없으면 불안하고, 좀 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책에 좀 파묻혀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야 좀 마음에 약간 안정이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집에 늘 어딘가에 막 다 책탑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좀 책덕후적인 정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 정체성을 가진 분이 쓰신 책을 만나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어떤 분들한테 많이 어필할 것 같냐면, 이미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 이미 독서가 너무 재미있고 독서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걸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하신 분들, 그것도 이제 독서가 재미있구나, 책이 좋구나 하는 거를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한 분들이 이 책 만나면 진짜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거를 저도 좋기는 좋았는데, 공감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진짜 저랑 되게 많이 생각이 겹쳐요, 이분이. 여기 앞에 서문에서, 프롤로그에서 하신 말씀인데,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다. 어떤 책이든 자기가 즐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혼자만 읽지 말고 용기 내어 책 수다를 신나게 떨어야 더 많은 이들도 함께 읽게 된다는 것. 이 책수다요. 이게 지금 제 방송의 정체성인데, 이 말이 딱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구나. 이거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나랑 똑같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책수다의 목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책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좀 만나보고 싶다, 이분.
진짜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책에 관한 내용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어, 음, 책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의 나름 인생이나 어떤 철학적인 면모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은 책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 이 미닝풀 인터액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미닝풀 인터액션, 그러니까 즉 유의미한 상호작용이라는 건데요. 이 언어라는 것은 암기 등 단순 인풋만으로는 내 것이 되지 않고 그걸 써먹어야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가 학습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걸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봐야 말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걸 가지고 게임도 해보고 놀이도 해보고 이렇게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써먹어봐야 그게 진짜로 내 언어가 돼서 학습이 되잖아요. 네, 책 쓰다라는 말 저도 좋아요. 네,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가볍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수다 떨듯이. 그래서 책 수다란 말을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써먹어야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미닝풀 인터액션이라는 말은. 그래서 인간의 기억 메커니즘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책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책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몇 가지를 글로 적어보거나 남과 수다를 떨어보는 거다. 여기 또 수다란 말 나와요. 이분도 수다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책을 내가 이해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인상 깊었던 거를 혹은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거나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도움이 돼요. 근데 정말로 저는 사실 제가 좋으려고 이거 방송하고 제가 좋으려고 그 리뷰 쓰거든요. 물론 그게 오로지 100% 아주 이기적으로 저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약간의 타자 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인류애적인 차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조차고 써요. 저조차고 말하고 저조차고 독서 모임 갑니다. 그래서 진짜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알게 되신다면 좀 더 뭐랄까요, 독서를 통해 얻어지는 것들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부담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한두 줄? 그 정도도 괜찮고요. 또는 그냥 꼭 글로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랑 이렇게 물론 제가 1인 방송이지만 비록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책으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책에 대한 기억을 또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분 약간 진보 성향의 판사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감됐어요. 이거는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분의 생각입니다.
인간 생활 세상의 변화의 대부분은 뭐 A라는 문제를 B라는 문제로 대체하는 과정의 연속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문제로 대체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쭉 역사를 공부하거나 이렇게 꼭 역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른 문제가로 대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로 대체될 뿐이었던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대체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문제는 해결 안 돼. 어차피 새로운 문제로 대체될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낡은 문제를 뭐하러 바꾸냐. 그냥 어차피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길 텐데 그냥 놔두자. 이렇게 회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이유가 완벽한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잘못을 바로 잡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뭐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속성이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것이라면 더더욱 권력자들이 주춤거리기라도 하게 견제하고 성가시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이 여기였어요. 지금 존재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 바로잡는 그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믿어요. 저는 그 경험이 주는 것 우리에게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게, 저는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살아갈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 어떤 용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또 있잖아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로잡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87년에 뭐 6월 민주화항쟁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예로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아본 경험이죠. 그게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정말 귀한 거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그래도 조금씩은 변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희망을 최소한도 더 좋은 곳으로 변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책이 다른 매체들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책에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의 재미는 무엇냐를 이분의 생각으로 쓰셨는데 네, 이게 자기도 굉장히 솔직하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잘 가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집에서 책이 잘 안 읽히신대요, 이분. 예. 근데 이게 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차이점이자 매력을 설명을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일단 책은 어떤 단편적인 영상이나 인터넷 게시물보다
가볍게 시작하기는 어렵죠. 이제 진입장벽이 있어요. 대신에 단지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계속 보게 되지는 않는다. 이건 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책에 막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중독 진짜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은 막 전단지 이런 거 쪼가리라도 안 읽으면은 막 배길 수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 지경까지 간 분들은 사실 솔직히 거의 못 봤고요.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TV에 중독된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막 책에 그렇게 막 습관이 돼서 중독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절대 무한정 넋놓고 보게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멈추게 만드는 피로감도 필요한 것인데, 책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이런 적절한 순간에 멈추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지 않는다, 책에. 이게 책의 다른 매체들과는 다른 좀 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장점은 보다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예, TV는 기본적으로 몰입해서 보는 매체지요. 그래서 콘텐츠의 속도에 내가 맞춰 수용을 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수용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워낙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많아서. 근데 이와 달리 책은 내가 수용하는 속도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자극받는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글자만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읽으면서 멈춰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좀, 이게 정말 맞아? 왜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아, 맞아.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어. 내 생각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런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발견하면은 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귀퉁이를 접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멈추었던 순간들이 독서 경험의 핵심이다. 지나고 보면. 이 말은 정말 공감돼요. 예. 그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혹은 그것을 누군가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더욱 더 확고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또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다. 예. 이것은 오감을 압도하는 뭐 그런 다른 영상 매체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는 도 벅찬고 여백이 없는데, 책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그 여백을 보충하게 만든다. 상상력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만든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로 봤을 때 막 너무 좋았는데 그 소설의 장면을 내 나름대로 구성하고 상상하고 인물들을 상상하면서 막 두근대면서 막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화나 뭐 드라마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영상으로 나온 걸 보면 뭐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상상했던 이미지에 비했을 때 실제로 재현된 그 영상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너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실망을 했던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뇌는 여백을 훌륭하게 보충해낸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뇌 발달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네, 그런 부차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 독서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한 장점이죠. 예. 그쵸. 이걸 왜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왜 쟤야? 막 이거. 쟤는 진짜 아닌데. 막 저 이미지는 아니지. 왜 쟤를 캐스팅했지?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막 모든 게 막 의상, 모든 게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게 싫어서 사실은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설만 보시고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분이 책을 고르는, 이건 되게 재밌었어. 그 짜샤이 이론이라는 말 아세요? 짜샤이 이론. 이분이 책을 고르는 자기 방법을, 노하우를 소개를 해놓으셨어요. 짜샤이 이론이라고. 근데 이게 고증발로했네. 역사 같은 경우에, 사극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 짜샤이 이론이 뭐냐면은 그 중국집에 가면 이제 짜샤이가 맛있는 중식당은 메인 음식도 맛있더라. 예외 없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책을 한 30페이지 정도 읽어보고 이게 문체라던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내 흥미를 끌면 읽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거는 덮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고르신대요, 이분은. 그게 이제 중국집 반찬 짜샤이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짜샤이가 맛있으면 메인도 맛있다. 그러니까 짜샤이가 맛있는지를 보면 그 책을 다 읽을지 말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짜샤이는 이제 앞에 한 30페이지 정도를 말한대요. 그래서 네, 자기 취향을 한번 또 생각해 봤는데 자기 취향의 글이란 뭘까? 어깨에 힘 빼고 느긋하게 쓴 글. 하지만 한 문단에 적어도 한 가지 악센트는 있는 글. 너무 열심히 쓰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잘 쓴 글. 객과보다는 고양이과의 글. 시큰둥한 글. 천연덕스러운 깨알개그로 킥킥대게 만드는 글. 이쁘게 쓰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촌스럽지도 않은 글. 간결하고 솔직하고 위트 있고 지적이되 과시적이지 않으며 적당히 시니컬한 글. 이분도 좀 시니컬하세요. 제가 읽어보면 막 책 너무 좋아요. 여러분 독서하세요. 독서가 세상에 진짜 좋아요. 저는 독서하면서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적극적인 영업을 막 권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분도 좀 고양이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취향도 그렇다고 여기다 딱 밝혀놓고 계시고 그냥 나는 책 덕후고 책 수다 떠는 거 좋아해. 나는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이렇게 책을 읽어. 근데 꼭 책만 재밌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두는 태도를 항상 견지하고 계세요, 이분. 책을 좀 읽어보면. 이런 글을 좋아하신다고 밝혀놨는데 이분도 그렇게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까지 덧붙였는데 여러분 김현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설가 김현수와 또 우리 최근에 신간 내신 우리 김영하 작가님 이 둘을 또 비교해놨는데 비유가 정말 찰져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고양이과의 글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현수가 수줍고 순둥순둥한 고양이 느낌이 강하다면 김영하는 성격 나쁘고 까칠한 고양이 같아서 매력있대요. 이 비유가 저는 너무 찰지다.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을까.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그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을 또 좋아해서 이걸 읽어봤거든요. 몇 개를. 오직 두 사람하고 살인자의 기억법, 그렇게 두 개를 읽은 것 같아요. 산문집도 좀 읽은 게 있구나. 근데 김영하 작가님의 제가 읽은 소설들이 정말 시니컬하고 정말 차갑고 정말 냉랭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우울하고 암담하고 희망이 없고 그러면서도 그걸 막 감정 과잉적으로 막 처절하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덤덤하게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무심하게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정말 무겁고 막 우울하고 날카로운 현실을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비유가 참 진짜 찰지구나. 예, 솔직히 김현수 작가님의 이 수줍고 순둥순둥한 고양이 느낌은 전 잘 모르겠어요.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을 읽어보진 않아서 산문집만 두 개를 읽어봤네요. 근데 소설은 제대로 읽어본 게 없어서. 네. 야,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예, 길냥이와 집냥이.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 이런, 작가들을 이런 비유로, 이렇게, 나름의 어떤, 구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우리나라 작가님들 느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내 느낌대로 예,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재밌겠다. 또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네, 제가 웬만한 좋았던 부분 설명을 독서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에 가서 책을 어떤 의자에 앉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책을 읽으면 자기는 책이 잘 읽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써 놓으셨어요. 정말 신변잡기죠. 근데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기도 해요. 네. 뭐 옥상에서 책을 읽기도 하시고 이분은 집에서 책이 잘 안 읽혀서 저는 집에서 책이 잘 안 읽어질 때는 카페를 가거든요. 동네 카페를 가서 조용한 카페를 찾아서 책을 읽고 오는데 이분 나름대로 장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만의 장소를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독서에 관한 유쾌한 책입니다. 가볍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이제 막 독서의 재미에 빠져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다만 이제 독서 자체를 왜 해야겠는지 모르겠고 독서가 굉장히 의무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 별로 와닿는 게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막 어필이 그런 분들한테는 어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독서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독서의 즐거움이나 노하우 이런 것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이걸 읽으면 뭐 이런 쓸데없이 자잘한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놨지? 하고 덮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딱 그런 특정 독자층에게 좀 어필할 만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한님 추천으로 이거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이 진짜 매력이네요. 이게 볼매예요, 볼매. 이 책은 진짜 볼수록 매력인 책.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좋은 느낌인지 잘 몰랐어요. 이분이 사회학자인데요. 기시 마사히코라는 일본의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이 책에서 처음 부분에는 정말 이 제목을 좀 대표하는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단편적인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쓰셨는데 이 단편적인 것들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잖아요. 예, 여기 이건데 누구에게도 숨겨놓지 않았어요. 숨겨놓지 않았지만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널려 있죠.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는데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도. 특별할 게 없으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지도 않고 그런 무의미한 것, 그런 단편적인 인생의 그런 단편적인 서사가 정말로 여기저기 발에 치일 만큼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무의미한 인생의 단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쭉 읽다 보면은
잔잔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특히 그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느껴지는 그 특유의 잔잔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도 잘 모르겠다였어요. 저는 솔직히 이 단편적인 것에 그 무의미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 의미가 있다고 찾아보면은 뭐 찾을래야 찾아본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 이러면서 약간 반신반의하며 이제 일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토우와 화분, 여기서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빠져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토우와 화분, 여기에서 이제 띠지가 붙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띠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거 포스트잇 플래그. 좋았던 부분이요. 우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언제나 겁을 먹고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낀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겁을 먹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지요. 차별이나 폭력의 대부분은 그런 불안이나 공포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뭐 오사카의 할머니들이 딱히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오사카의 할머니들의 얘기는 뭐냐면, 오사카의 할머니들은 서로가 그냥 만나면은 화분을 주고받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화분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딱히 차별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화분과 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는 화분 자체를 교환하는 것이 어쩐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별로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화분을 주고받으면서 금세 친해져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쩐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나 폭력의 대부분은 모르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늘 거리를 두고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화분을 건네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그럼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좀 그 뒤로 그래서 이 장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게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 관계 맺음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유리님 공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로도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느낌이 딱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래 맞아 하면서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보통 그런 거를 잘 좋아하지 않잖아요. 좀 꺼리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자기랑 친밀한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는 이제 대화를 이제 더 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낯선 사람하고는 최대한 접촉이나 어떤 대화를 삼가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 일반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나? 물론 우리는 또 뭐 오지랖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참견하는 이웃에 대해서도 비교적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긴 한데, 네, 맞아요. 수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정확하게 그런 관점에서 이분도 이 책을 전반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흔한 그런 인생들인데, 그게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고 의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단편적인 것들의 이 무의미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었는데 60페이지에 어떤 강렬한 체험을 남에게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야기 자체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했던 강렬한 체험을 남에게 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야기 자체가 된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빙의하여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때 이야기의 매개 또는 그릇이 되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 진짜 저는 그렇다고 완전 공감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인생에 저도 나름대로의 강렬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면 뭔가 제가 하는 이야기에 제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수달님 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하나하나의 인생 이야기에 그렇게 감흥이라고 할까요? 느끼고 반응하는 걸 감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감흥할 수 있는 것도 네 능력이에요. 감흥력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렇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보통 정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 유리님도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이 책 좋아요. 저 이하님 덕분에 읽게 됐는데 사실 이하님께 진짜 감사드려요. 이런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공감했습니다. 어떤 강렬한 체험 얘기할 땐 그 이야기에 빙의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참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남녀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맺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드물고 정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결혼을 했는데 왜 축하를 안 해줘? 당연히 축하를 해줄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어떤 통념이고 규범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축하하는 게 왜 폭력이 되나?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남녀가 결혼했다는 것, 그것을 축복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진 일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상 일반의 행복한 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전제로 깔려있다. 이러한 사고방식, 어법, 축복의 방식은 동시에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 두 사람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는 의미를 필연적으로 띄고 만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독신이나 동성애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다.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건 명제였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이런 일이, 이런 문화가.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잖아요. 폭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좋은 일에 대한 모든 말을 나는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을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요컨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규범을 모조리 갖다 버려야 한다. 엄청 진짜 급진적이죠. 규범이란 반드시 그것에 의해 배제당하는 사람들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범을 다 없애버려야 된대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런 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뭐 싫어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나는이라는 주어를 붙여라.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 돌멩이가 좋아. 라고 하면 그거는 누구에게도 폭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를 좋아하고 이 돌멩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 라고 말하면 그 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한 사람을 구별해서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네. 논리의 비약 같기도 하지만, 네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저도 좀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읽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 같아요. 이제 뭐, 결혼을 축복하는 그 문화 자체, 그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그런 규범들이, 어떻게 특정 사람들을 배제시키는가, 그리고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는가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논의는 좀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약간 설득됐어요. 이분의 논리에.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당장 뭐 제가 축하를 이제부터 안 하겠어 이런 건 아니고요. 아니, 축하는 해줘야죠. 축하는 해주는데 이게 피곤하게 사는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발상이고. 근데 요즘에 그 예민함에 대한 책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민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뭐, 그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민함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예민함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쵸?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민함 때문에, 예민한 사람이 옆에, 주변에 있으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둔감해지기로 결심한다면은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참 해결되기 어렵겠다. 그런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행동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예민함이라는 말의 정의부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쵸? 그렇긴 한데 예민함이라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 또한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려워요. 네. 그냥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예민한 사람을 보면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의 예민함을 그냥 품어줘야지, 그냥 덮어줘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도 같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리면 정말 저까지 같이 다 덩달아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 예민한 분들을 보면 그냥 저분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해? 진짜 별로야. 싫어.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참 예민하시구나. 저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네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그래도 더불어서 같이 둥글게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마인드죠. 아틀리에 남진이님께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너는 배가 덜 불러서 내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나는 배불러. 그러니까요. 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주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거는 허황된
실현 불가능한 어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언젠가 어떻게든 민폐이고 불편을 끼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그냥 어떤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네 운명인데 그게 좀 예민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예. 뭐 저렇게까지. 근데 모르겠어요. 좀 요즘에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에 좀 많이 설득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이런 얘기들도, 아, 맞아, 정말 그래. 이게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괴로움이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분이 여기 책에다도 밝혀놓았는데 무정자증이시래요. 무정자증이어서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도 많이 다녀보셨겠죠. 아이가 갖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경험담들을 이렇게 쭉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무심코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 뭐 아이는요? 결혼했는지 얼마 됐어요? 뭐 몇 년 됐다면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있어요? 뭐 이렇게 너무 그냥 무심결에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이런 게 정말 뭐라고, 뭐 어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셨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폭력이죠.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들, 그런 어떤 규범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평생의 고통이고 마음의 짐이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급진적이라서 규범을 다 없애버리자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논의들이 좀 더 확장된다면 또 모르죠. 천천히 바뀔지도요. 네, 저는 바뀔지도 모른다에 한 표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런 표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주고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뺏고 막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불편한 질문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이게 되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지금 거의 2시간 다 돼가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거든요. 지금 한 반절 읽었는데요. 전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루고 있어서 목차를 보고 굉장히 좀 흥미가 당겼었는데, 내용들이 좀 그에 비해서 좀 실속이 떨어지는 느낌? 좀 짧기도 하고, 짧은 분량 속에 그 내용을 다 소개하려고 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퇴근길에 읽을 수 있게 짧은 분량으로 하루하루 챕터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런 구성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얕아요. 너무 그냥
이게 맛만 보고 끝난, 맛도 못 보고 끝난 느낌? 약간 입맛만 다시고 끝난 느낌? 좀 그렇습니다. 깊이가 너무 없어요, 너무. 그래서, 진짜로. 그니까 제가 이 책에 기대를 좀, 잘못된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책은 정말로, 진짜 겉핥기식으로 그냥, 인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인문학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인문학이 뭔지, 뭐 하라는 학문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관련 책들을 좀 읽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저는 좀 추천을 안 하고 싶어요. 예.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고요. 깊이도 뭐 거기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차라리 그냥 다른 그 분야의 다른 책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화가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가볍게 여러 분야를 훑어보고 싶으신 분들,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가볍게 훑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리즈로 있는데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책이 이래가지고 다음 책들은 안 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입문서인데 정말 가벼운 입문서입니다. 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두께는 이런데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읽을 책이에요. 사실 진짜 조금 앞에 부분 조금 읽어봤어요. 그 괴물의 탄생이라는 책이고 그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의 숨은 과학이라는 이제 부제가 딸려있는 저자는 캐스린 하쿠프.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네, 이분이 지으셨대요. 근데 지금 이 책은 사실 서평을 제안을 받아서 책을 지금 제공받은 책이거든요. 입문서로서도 추천이 어려울 정도냐? 그거는 입문서를 찾는 독자의 또 그 독자층의 특성에 따라서도 좀 추천 여부가 갈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냥 인문학이 인문학이 뭐 하는 무슨 분야가 있지? 그리고 정말 살짝만 알고 싶은데 그냥 어떤 건지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 만한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문학적인 교양이다 플러스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이 책은 이제 서평 제안을 받아서 무료로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좀 과학 입문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과학 관련된 책들의 서평제의가 지금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는 그 크로스 사이언스라는 책 서가명강 시리즈 그거 읽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안 받은 게. 근데 이게 좀 모르겠어요. 아직 이 책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빠져들지 못했어요. 그냥 탐색 중입니다. 탐색 중인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책을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 약간은 조금 의구심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제공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죠. 네. 읽어보고 다음에 제가 서평이랑 방송 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읽으셨나요? 이거를 저는 안 읽어봐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걸 과연 이걸 안 읽어봤는데 괜찮을까? 네. 시간이 또 1시간이 어느새 다 지나가 버려서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